자, 그 청주에 대한 이제 한인 신사층의 대응 관련된 내용을 한번 강독해 보겠습니다. 자, 청해 한인 통치에 대한 한인, 특히 중국의 지식계층인 한인 신사층은 다양하게 적용해 나갔고, 그것은 중국 왕조, 정복 왕조의 중국 통치와도 밀접하게 되고 있다. 자, 이거는 이민족의 지배 아래 그들의 문화를 보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한인의 수준 높은 사회 문화적 적응이라고 할 수 있겠다. 1644년에 북경의 해방군으로 진주한 청해 주육부대는 만주 8기를 축축으로 하는 약 17만의 군사력과 여기에 오상계가 이끄는 명나라 병력 5만 명으로 이자성을 쉽게 북경에 몰아내고 중국을 지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강대한 중국 본토에 통치하는 데는 명대 이래 지방에서 막강한 세력을 행사하여 오던 신사층 협력이 절대적 필요했다. 따라서 이들 한인 신사층을 중국 통치에 어떻게 이용하냐가 청주로서는 가장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개별적인 신사로서는 힘이 약하지만 이 신사층이 계층적으로 뭉쳐놓으면 상당히 뭐냐면 힘이 파워풀한 그런 계층들이죠. 그리고 이제 만주족 입장일 때는 소수의 만주족 가지고 이제 통치하다 보니까 군사력을 통해 주요 거점을 확보할 수 있어도 지방 말단까지는 자신의 권력을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수족들이 필요했던 것이 이런 것들이 이제 한족 신사층들이 그 역할을 했던 거죠. 먼저 이제 순치시는 1644년에 신사의 기득권과 재산권을 인정해주고 청주의 관료도 이제 가감히 등용했으며 명대 가거제도와 학교제도의 종속을 통해 내서 한인 신사층의 신사에게 유화책을 썼다. 그래서 청주의 해유책에 대한 한인 신사층의 적응은 그 지역에 따라 달랐는데 명예멸망과 이자서군의 중국 이재성 군과 청군의 북경성 공방장 그리고 각지의 끊임없는 일어나는 농민반려 해오리 속에 시달리고 있던 하북 상동지방의 신사층에게 이민족 왕조나 민족 강조보단 자신의 생명의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 문제가 더욱 절박했다. 따라서 병발을 감수하면서까지 청조 권력에 협력하게 되었으니 청주 정권과 한인 신사들의 어떤 상호 위존 구도가 여기에서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제 하중 하남 지역, 주 강남 지역은 이제 이 사정이 좀 달랐죠. 강남의 소주 절강 지방에는 대대적인 반청 환경이 있었고 강서 복권, 양강, 양강은 이제 그 강동성하고 강서성 일대를 얘기해요. 두 개의 양자에서 양강이라고 하죠. 호강은 예전에 호남성과 호북성을 얘기하죠. 두 개의 해갖고 이제 호강 지역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지방에서는 남명 정권과 그러나 이재성 장혁재 폐장병들이 가세한 반청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반청운동은 군사력 약세로 남명 세력이 위축되면서 반청운동에 참여했거나 한촌의 복명운동을 지원했던 신사들도 점차 적에 투항하게 되었다. 그리하 순치 연간의 하북은 물론 하남 지방의 사회 질서를 회복에 돼 이들 신사의 역할을 컸으니 사회 질서 안정은 청조층이나 농민 신사층에도 필요한 것이었다. 자, 중국 지배가 안정되면서 청주의 권력이 자신간에 확립된 순치제 신정기에 이르면 명말 사회 분위기가 회복되면서 신사의 사회 지배력이 더욱 공고해졌다. 자, 이런 현상의 가장 두드러운 지역은 명대의 같이 이제 강남의 소주와 절강 지역이었다. 자, 이 지역의 명중기 이후 중국의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고 명말 이래 이제 신사 공의가 국가 권력이 능가할 만큼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행사했는데 자,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청대에 와서도 그대로 재현됐다. 자, 청조는 대만 정성공의 난경 공격 사건, 아까처럼 제가 얘기했죠. 난경을 공격했다는 그 사건이니까 강남 난경 공격 사건에 강남과 동남 연안의 일대 신사들이 협조한 걸 문제 삼아 강남 신사를 탄압했다. 그러나 3번에는 계기로 해서 청해 조정과 강남 신사를 필두로 한 한인 신사 간의 양자의 타협이 이루어졌다. 즉 청주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통치해 나가는데 한인 신사를 버릴 수 없는 필요한 존재이고 체제 내에서 통제와 함께 협력적으로 받아들인 것을 적시했고 또 신사층은 하위 사상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으나 그의 사회적 지위 보장은 황제권으로부터 나오므로 신사는 현실적 권익을 누릴 수 있는 청주 권력의 협조가 불가피하게 받아졌다. 그래서 여기에서 서로 협조한 이유가 있죠. 청주의 입장과 신사층 입장 보고 좀 외워두시고요.
자, 이디하여 청조조건과 한인 신사는 상호 간의 이익을 보장한 한에서 서로 간의 협조 관계가 유지되었다. 자, 18세 후기가 되면 정치적 논란과 사회 경제적 변동, 그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신사층의 급격한 증가는 청조 정권의 지배체를 근본적으로 흔들면서 대규모 반란으로 이제 번져나왔고, 특히 백년교의 난, 자, 특히 백년교의 난은 이민족 지배의 원말, 홍콩군의 난과 비슷하게 전개됐다. 다만 이 원대에는 철저하게 민족 차별 정책을 푸대접 받았던 한인 사회부나 지지층이 반란 집단에 가담되었기 때문에 원제국이 쉽게 멸망하게 이었다. 그러나 청주의 신사계층은 이 명만에 보면 여러 반란들이 났잖아요. 근데 이 반란들의 측에 들어가 있지 않고 신사층들은 오히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뭐냐면 청나라에 의해서 싸웠죠. 그 이유가 뭐냐면 신사계층들은 그 당시 뭐냐면 가진 게 많기 때문이에요. 청나라 지배체제 안에서. 그래서 청나라를 유지해야지만 자신의 어떤 기득권을 뭐냐면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청조와 협조를 했던 거야. 예. 그래서 자신의 특권을 인정해주는 청조와 협조함으로써 아편전쟁과 태평천국 운동 등 무수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오히려 한인 신사층의 도움이 다양하게 발휘됐고, 그 결과 이민족 왕조의 안정과 함께 사회 질서를 유지되면서 300년 가까이 전국 국가를 종속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사회를 이제 통치하려면, 어떤 국가를 통치하려면 자기 혼자 통치를 못해요. 항상 그 옆에 협력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들의 협력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해관계를 조절하며 공유해줘야 돼. 예. 자기가 독점을 해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에게 협조하지 않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청나라가 상당히 잘했다. 신사계층들과 이익을 공유해주고 그들의 기득권을 보여주면서 자기의 어떤 체제를 기반을 강화시키는데 이용을 했죠. 신사층도 자기 필요에 따라 청나라를 이용했고, 근데 이제 이 두 대 관계가 깨지게 된 것은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신해영역 때 깨졌죠. 이 신사층들이 이 관계를 침범하니까 청주가 그 당시 이제 이권해소 운동을 통해서 번었던 그 이권을 철도 이권을 그 국유화시키는 과정에서 신사계층과 갈려져 나가게 된 거죠. 자, 그다음에 청주의 통치 체제와 그 황제 독재 체제를 볼게요. 자, 요거 이제 좀 보기 전에 잠깐 표를 이제 잠깐 보면서 설명하죠. 자, 청의 통치 시스템을 좀 볼게요. 청나라는 이제 중앙관제로서 이제 뭐냐면 예전에 이제 명나라 제도를 받아들여서 내각 대학살 설치했어요. 예. 그래서 행정적으로 만한 2명씩 이렇게 임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얘기한 것처럼 군기처를 됐죠. 군기처도 만한 8명씩 해서 이렇게 했고, 이 군기처가 주요 핵심 기구였죠. 그 다음에 도창원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범부 주변 민족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 당시 2번원을 넣었죠. 2번원. 그래갖고 이거는 만한 병에 적용되지 않고 만주민 한 명만 임명을 했고요. 예, 장관을.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육부가 있어. 예, 장관은 각각 만한 한 명씩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군대를 보면 크게 이제 노경군하고 팔기군이 있어요. 팔기군은 이제 만주 팔기가 중심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팔기제도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시스템이 북경 주변에 이제 주둔하고는 금족 팔기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병방의 요지에 이제 주둔하고 있는 만주 팔기가 있고, 그다음에 뭐 한인 팔기, 그다음에 몽골 팔기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이 팔기는 나중에는 가면 이제 힘이 약해져요. 예, 무너졌다 보시면 돼요. 예, 평화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노병병이 있어요. 노병병은 주로 이제 한인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로 이제 국내 치안을 담당해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쓸모없게 돼. 이 팔기나 노병군이. 그래서 국가의 군대 노병과 팔기가 제대로 힘을 못 쓰니까 청나라 말기 때 일어난 그 백년고도의 난이나 이런 군대들은 일종의 민병인 단련군들이 훨씬 더 강해지죠. 얘네들에게 의존하면서 이제 진압을 하게 되죠. 이 단련병들은 신사계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이제 뭐
그 태평제국 운동 때 일어났던 이제 등국 일어났던 뭐 해군이라든지 초군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도 단련병의 일종이에요. 예. 그리고 이렇게 있고 지방을 볼게요. 지방은 명나라 때는 지방장관을 특별히 안 뒀다고 했죠. 근데 이게 권력은 분산할 수 있지만 문제점은 뭐냐,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되게 비효율적으로 운영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지방에서도 각 성마다 숙무를 뒀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최고 그 행정 기구는 성이었고요. 각 성에 숙무를 뒀고, 그 다음에 숙무가 혼자 뭐냐면 그 하면 그 지방을 장악할 수 있으니까 옆에 또 총독을 뒀어. 예. 그래서 숙무는 있고 총독은 한 개성가 해서 세 개성을 뒀는데, 예를 들어 이제 뭐냐면 그 강동이라든지 강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 묶어가지고 양강 총독을 뒀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호강과 호남과 호북은 묶어서 강서 총독을 뒀고, 예,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한계성 같은 거, 사천성 같은 경우에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천 숙무도 있고 사천 총독도 있어. 그게 왜 이렇게 지방에 관련한 사람을 두 개 뒀냐? 풍계상으로는 총독이 더 높죠. 근데 총독과 숙무는 상호 직속 관계가 아니에요. 다 중앙 황제로부터 병력적인 관계죠. 네. 이렇게 해갖고 얘네들 견제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방에 장관을 두대 서로 견제시키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이제 제도는 거의 명나라 비슷해요. 포종사, 뭐 안차사 제도 해갖고 또 행정은 포종사가, 감찰은 안차사,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분리시켜 놓고, 그 밑에 이제 보갑제를 뒀죠. 명나라 때 등장했던 지방 항청 조직은 보갑제를 이갑제 대신에 이제 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것이 청의 통치 시스템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 밑에 그 부와 현을 뒀어. 그래서 3층 구조로 이루고 있다. 지방행정조직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청조는 1644년 입간호부터 산해관에 들어온 걸 입간이라고 하죠, 보통. 자, 그래서 입간호부터 3분의 난을 편정하고 이어 대만을 복속시키는 1683년까지 40년 동안 전 중국을 지배하게 되었다. 자, 청조의 성공적인 중국 통치는 제도상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성격이 뜻없이 부각되는데, 하나는 강의, 옹정, 권룡제에 의해 한계 지배체제 완성과 이들 기반은 국가적 행정 집행을 들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정보광조로서 청조가 대한인 정책에 있어서 보다 다양한 통치력을 구사했다는 점에서 들 수 있다. 자, 청의 중앙관제는 이권 직후인 명예제도를 답습했으나 그 내용상 황제권 강화의 뚜렷한 형상 특성을 보이고 있다. 즉 명대의 그 내각제의 내각 수보의 권한이 강력해서 황제권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청에서 내각이 행정실권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고 그냥 실권이 없다고 보면 돼요. 이건 그냥 형식상 존재하고 있고, 자, 이에 따라 내각에는 4명의 대학사를 뒀는데 만주인 2명, 한인 2명으로서 민족 균형을 취하면서도 수석 대학사는 만주인으로했다. 자, 이런 만한 경영은 만한 두 민족 간의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면서 한인의 불만을 완화시키면서 실종 양주의 권한을 명주에 비해서 대폭 축소시켰다. 그래서 청해 초기에는 의정왕 대신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덟 명의 팔기들이 모여가지고 정책 결정을 했는데, 대개 구성원들은 만주 귀족이었고 국가의 대사를 치왕과 대신에 합의를 통해서 결정했다. 그러나 강희제 친정 이후에 왕과 대신의 권한을 제한하고 학자들 모여서 학문을 수련 남서방을 설치했다. 이렇게죠. 제가 지금 앞에 강의에서 남서방 설치를 제가 그 어디야 순치제로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순치제가 아니라 강의제 때요. 좀 수정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남서방을 설치했고, 이곳에 지위나 지책은 낮지만 우수한 신복들을 이제 등용해서 이들로 하여금 조칙을 기초하게 함으로써 의정왕 대신의 권한을 억제했다. 특히 강희제는 명대 한간대 폐해를 실감하고 있었고, 그러면 강희제 한간의 권력 접근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청일 때 한간의 폐는 다시 일어나졌다. 그래서 한간의 수를 완전히 줄여놨어. 거의 10분의 1 정도 줄여놨거든요. 강희제 자체가 사치나 이런 것들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자기 수족은 그 한간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았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한간을 줄여서 재정도 줄이고 재정 낭비도 막고 또 한간들에게 이제 글이나 이런 것들 못 배우게 했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간들 단순히 진짜 그 궁녀들 시다바리 정도 역할밖에 안 되는 좀 권한을 약화시켜 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청주의 도계 체제는 옹종제 때 이어 확립되었다. 제도 의정왕 대신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군기처와 주접제도가 이를 대신하여 황제권을 강화시켜 놨다. 주접제도는 강희제 때 지방의 행정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황제에게 보고서를 올리도록 하고, 직보체제죠. 중앙의 건관도 상주하는 데서도 유리했다. 그래서 강희제 때 주접제도는 비공식적이어서 였으나 옹정제가 즉위한 후 모든 지방강하고 의무적으로 정확한 보고를 정기적으로 황제에게 올리도록 했고, 황제가 그 지방행정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눈과 귀의 역할을 했는데, 이 주접제도를 공식적 정착하고 재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주접제도와 군기처를 서로 연결시켰어요. 예. 그래서 옹정제 때는 이 주접제도가 행정상의 공식제도로 정착하고 재기능을 발휘하게 된 것은 군기처의 창출로 그 기능을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거죠. 자, 군기처는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서북방의 중가도 정보를 위해서 설치한 군수방에서 유대됐는데, 이때 이제 지방에서 올라온 주접을 처리하면서 주요 기구 발전했다. 자, 군기처는 원래 비상설 기구였지만 나중에 상설화됐다고 했죠. 그리고 이 군기 대신들과 그 안에 군기 장경이 있는데, 자, 이 군기 대신과 군기 장경은 특별하게 어떤 그 직이 아니라 다른 직을 겸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변사 대신처럼, 비변사 당삼처럼. 그래서 군기 대신은 황제가 직접 만한 대항사 및 각부의 장관과 차관 중에 선임했으며, 이들은 황제로부터 직접 명을 받아 지방의 총독과 순무에게 그 명령을 그대로 전달했으며 국가의 정책 결정권은 직접 황제가 처리되었다. 자, 이로써 군기처는 중앙의 최고 기관이 되었고, 의정왕 대신과 남서방 그 기능이 상실되면서 그 황제의 정제 공천은 한층 강화되었다. 군기처 아래 육부를 두었고, 그 행정을 분단시켜 관찰기관으로서 동찰원, 그 황제 비서교 한림을 뒀다. 청주는 특히 그 몽골, 티베트, 청해, 내륙, 아시아 방면을 지배하기 위해서 입원원을 설치했다.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 군기처 관련된 내용이 좀 많이 빠진 것 같네요. 이게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 없네. 이거는 구 동계에 있는데 요거는 좀 빠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군기처 내용들 역할 관련된 내용이 좀 빠졌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게 왜 군기처가 항제권을 강화시켰냐? 요걸 좀 기억을 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죠. 앞에서 이제 아마 이게 구동계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 군기 대신은 정당 관리가 없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각 부처의 파견관으로 임명을 했는데, 그래서 그 권한이 쉽게 통제가 됐어. 예. 그래서 이걸 관료들이 이제 행적으로 분당을 결성하는 분당패를 없앴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외척이라든지 한간들적, 네. 외척 한간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을 못하게 함으로써 직보체제니까 이들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래서 두 가지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부처의 파견과 임명하는 식으로 해서 그들의 권한을 제한시키고 통제함으로써 행적인 결합을 막아서 분당의 폐해를 없앴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외척과 한간의 어떤 의사결정과 한간과 외척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황제권을 강화시켰다. 그리고 이제 외척과 한간의 폐해를 막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가죠. 지방행정 조직을 볼게요. 지방행정 조직. 청나라 지방행정 조직은 제일 큰 성 단위가 성이에요. 성. 오늘날 이 성이라는 명칭을 썼죠. 이 성은 예전에 것처럼 행중서성이라는 명칭에서 나왔죠. 중서성의 팔출소 이렇게 되는데, 그 중서성이 지방에 파견된 어떤 출장소 그런 개념이죠. 자, 이게 이제 줄여서 행성이라고 불렸고, 그리고 명나라때 이걸 성이라고 불렸죠. 성. 그리고 이게 청나라까지 가. 오늘날 중국의 행정단위 중 제일 큰 걸 성이라고 하죠. 성. 자, 그래서
청은 지방행정 중에 18개 성으로 나눴고요. 그래서 청만의 만주의 동삼성과 신강성을 합쳐서 22개 성이 됐고 성 안에 부를 놓고 그 부 안에 현을 둬서 삼춘구주를 다스렸다. 자, 성의 장관은 총독과 숙무였는데 이는 명나라 지방의 임시병력 동원체인 총독 군무를 청에서 지방장으로 제도화시킨 것이다. 총독은 한 개 성 혹은 두 개 성에서 세 개 성까지 사람을 배치했고 민정과 군정을 총괄했다. 그 밖에 시야의 고가나 형벌을 재받는 행정을 맡게 됐고 순무는 그 한성에 한 명을 배치했고 지방에 통과했는데 총독과 직무가 비슷했지만 권한은 총독보다 낮았다. 자, 그리고 여기 주의할 게 총독하고 숙무 중에 풍계상은 총독이 높아요. 숙무보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조선에 보면 그 각각의 이제 수령들이 그 서로 간 사회관계를 맺지 않고 그 당시 이제 간찰사의 직속 관계라고 했죠. 각각.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독과 숙무는 상하 계층 관계는 아니에요. 직속 관계는 아니고 직접 둘 다 황제의 명을 받고 집행하는 행정의 한계 대의자였다. 그냥 서로 견제시켜 주는 거야. 이 총독과 숙무가. 얘가 풍계만 받고 월급은 더 받을 줄 몰라도 얘하고는 상하 관계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총독과 숙무 안에 다시 재정을 담당한 포정사, 사보를 담당한 암찰사가 있었고 이들도 황제에 직속되었다. 이렇게 볼 때 청대 지방행정 조직은 모두 황제에게 직속되면서 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방간끼리 종속관계가 아니라 주요 그 지방간들은 다 황제와 직속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청대 황제권은 중앙은 물론이고 지방 제도상으로 중국 역대 어느 황제보다 강화되어 지방의 말단까지 침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 그리고 황제에 직속된 학정이 과거 시험에 예비 시험이지만 원시의 그 시험관을 파견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보면 원시라는 것은 향신을 보기 전에 봤던 시험이야. 우리가 이제 명나라 때도 마찬가지지만 향시, 성시, 그 다음에 해시 이런 삼중 구조도 있지만 이 황시 안에서도 여러 번의 시험이 있어요. 또 중국은 땅도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원시라는 것은 그 당시 과거 시험을 보기 전에 향시를 보기 전에 그 당시 생원들이 모여가지고 생원들 중에 가결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일단 한번 거두기 위해서 시험을 봤던 게 원시예요. 이 원시. 이 원시도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봐요. 네. 자, 그래서 학정은 그 시험 이외에도 지방장관을 감시하고 이들의 비행을 황제에게 직접 보고했다. 그리고 청대 지방관은 2중 3중으로 감시를 받고 있었으며 황제도 자금성에 궁중 깊숙이 있으면서 여러 통로를 통하여 올라온 주적에 따라 지방 말단 관료의 동태를 세심하게 통찰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주의 국가 권력의 중심은 무력이 있었고 만주 8기공이 그 중심이 있었는데 8기공 대부분은 이제 군족 8기로서 북경에 주둔하고 나머지는 주방 8기로 해서 병방의 요지에 주둔했다. 8기에 소속된 자는 기인이라고 하고 이들은 지배계층으로서 분의 의무를 맡는 대신에 기지와 그러니까 기인으로서는 대가로서 땅이 주어져요. 기지와 전원을 분배받아 사회경제를 우대받았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밖에 한인 8기와 그리고 여기 보면 몽골 8기가 8기병의 군사를 보충하고 전국 각지에 배치되면서 총독 시야의 치안 유지를 담당했으며 이 밖에 이제 한인으로 구성된 노경호를 두었다. 노경부대 관련된 내용이 있고 자 그리고 현안에 한총 자치조직인 명예 이갑제에 대신해서 청해수도 보갑제를 이제 실시했다. 이 보갑제는 기원이 어디서 출발했다 했죠? 망양명이 이제 그 보갑제 기원을 마련했죠. 여기에서 이제 출발했고 보갑제 관련된 내용도 이제 사울 있는 아시아사에 나와 있어요. 이거 참조를 해주세요. 나중에 읽을 때 이제 같이 한번 보기도 하고. 자, 청나라가 이민족 왕조의 까닭에 보갑제를 가지고 치안 유지를 주로 담당하게 했고 명대처럼 징세학부나 교육 등 부수적인 업무가 등이 있었다.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행정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놨네. 여기가 잘 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총독과 숙무, 그다음 포용사, 안찰사, 뭐 제독 이렇게 교육 행정을 담는 게 다 이제 황제 직속하고 연결된 거야. 상호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아니라 황제 직속까지 다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부와 현이 있죠.
여기 지부가 있고 지연이 있는데 지부와 지연은 뭐냐? 이 지자는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네. 요 지자는 대행하다는 뜻이야. 네. 대행하다. 네. 그래갖고 송나라 때 이후부터 지방간은 주로 중앙간직으로 임명을 해요. 근데 실제로 이 중앙간직에 임명한 그 사람이 내려간 게 아니라 그 위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 위임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지부, 지연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고려시대 때 송나라 간직에 영향을 받아서 뭐는지 지병마사 이런 게 병마사는 중앙관료가 임명했고 실제로는 그 대행자인 지병마사가 내려가는 거야. 자, 이런 시스템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겠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경제정책과 생산력 증가 관련된 내용 볼게요. 명나라의 이제 그 경제사는, 청나라 경제사는 전반적으로 좀 안 나와요. 다만 일족분법 내용만 중요하기 때문에 예전에 그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왔거든요.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청계정도 좀 기억을 해두겠네요. 청계정하고 일주분법.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거의 나오거든요. 청계정과 일주분법.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17세기 명말 청초에 계속된 농민 반란과 청조의 중국 기출을 전후한 전쟁으로 농촌사회는 심각한 파괴를 당했다. 따라서 청은 피폐한 농촌사회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했다. 그래서 청조는 우선 경제정책으로 토지를 집중시켜 한인 지배층의 토지를 수용하는 법령을 내려 16만 6천 개의 땅을 빼앗아 일부는 그 만주지구의 장정을 삼고요. 나머지는 만주 팔기에 분배했다. 따라서 북경 부근에 농민은 다른 곳에 토지를 받아 이주하거나 강남으로 피난을 가기도 하고 남아있는 농민들은 만주 지배나 팔기에 잠기고 전락하였다. 그래서 그 청조는 중국인들의 일부 땅들을 뺏어가지고 그 뭐냐면 만주 뭐냐면 팔기 되게 나눠줬다는 거야. 근데 이건 초기 때 정책이고요. 나중에 들어가면 다 보호해줘요. 신사 지주층들 가지고 있는 땅을 보호해줘. 왜냐면 이거는 이제 땅을 뺏으면 사람들이 열받잖아. 집단적으로 개길 수 있죠. 청주의 집이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요거는 멋모르고 했던 초창기 때 정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게 이제 기출문제 나왔는데 청계정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해안지방의 그 백성이 다만의 정성공 및 기타 반청세력과 연합한 걸 차단하기 위해서 바다세력과 내륙지방 이주시킨 청계를 내렸다. 자, 이리하여 상동 강절 강동의 연안 백성 등 그 생활 터져 있고 내륙 강제 이주시면 매우 빈궁해졌다. 요거 내용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청계령과 관련된 기출 사료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거 정성공 세력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게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죠. 뭘 정리하냐면 이번 예전에 기출 문제 나왔던 게 청계령만 나온 게 아니라 청계령을 둘러싸고 명정 시대 때 이제 뭐냐면 관련된 이제 남방 정책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왔어요. 남해 무역 전개. 그래서 요거 관련돼 갖고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12년 2차 기출 문제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 당나라 때부터 쭉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엔 논술형 문제가 안 나오니까 뭐 전체 써 이런 식의 문제는 안 나오겠죠. 그냥 근데 개별적으로 이제 개별 국가들 단위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봐두죠. 자, 일단 남해 무역, 남방 무역의 정의를 볼게요. 중국 입장에 올 때는 주로 남쪽에 있는 세력들과 이제 주로 무역을 하는 건데, 저 동남아시아, 이슬람, 유럽 같은 사회가 이뤄진 무역을 포함되고요. 사무역이 뭐냐 주지만 일부 조공 무역도 포함되는 무역이 이 남해 무역이에요.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당에서 명말까지는 명까지 10학사가 명초기까지 그래서 송나라 이후에 제도를 정비를 했는데 자 역할은 중국에서 해상무역의 관계에 사무를 담당한 관청으로서 무역세를 징수하고 무역 판매 허가증을 고발하는 역할인데 요 10학사가 16년도에 나왔고요. 요번 연도 작년에 기출문제도 나왔죠. 21년도 기출문제도 주로 강남 해안에 있는 도시들에 이제 설치돼요. 강주, 치안주, 민조, 항저, 수조 등등을 해가지고 설치됐고 네, 여기 두 개가 있네. 이거 네.
자, 명나라 때는 해금 정치고 밀무역 중심지이기 때문에 강동 한 곳으로 축소됐다. 예, 많이 축소됐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명나라 때부터 청나라 때까지 이제 좀 볼게요. 자, 명중기, 그러니까 명나라 초기 때는 엄격한 해금 정책이 이제 실시됐다고 했죠. 근데 명중기부터는 이게 이제 명나라 해금 정책 완화했어. 왜냐면 밀무역도 많고 뭐 외구도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완화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완화되면서 밀무역이 더 번성됐고 후기 외구의 배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청초기 때 명나라의 해금 정책을 계승했어요. 예, 요거.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청나라는 이제 보면 크게 1기, 2기, 4기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5기까지 볼 수 있겠죠. 1기 때는 명나라 정책을 계승한 거야. 해금령. 자, 그다음 2기 때는 청계령이죠. 청계령은 명나라 해금 정책을 더 강화시켜서 주변에 이제 지역까지 다 차단시키는 거죠. 예, 그 있고 3회 청계령을 완화시켜갖고 이제 해관제도를 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관제도를 폐지하고 공행제도를 두죠. 강조만 두죠. 해관을. 그 다음에 5기 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아편전쟁 이후에 자유무역체제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기는 이제 겪었다. 이렇게 좀 지역별로 이제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청계령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자주 나왔으니까 두세 번 나왔어요, 이게. 예. 자, 청계령은 이제 강희제 때 실시했고요. 요거. 그래서 목적은 해상권을 장악해서 반천 복무의 운동을 전개했던 정성호부터 해상권을 장악해서 반천 복무의 운동을 전개했던 정성호부터 직접 피해를 받고 연안 주민들과 교통 접촉을 단절하기 위해서 정성공색과 접촉하는 걸 단절하는데 특히 이제 정성공이 남경을 공략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남경 공략을 할 때 그 신사계층들이 많이 도움을 줬어. 그래서 이걸 알고 얘네들이 등장하면 신사계층들 주민들이 도와줄 수 있겠다 생각해서 차단을 시킨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정성공의 그 물적 인적 자원을 고갈시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연애 그 경계를 삼아서 주민을 영내 옮겨. 그래서 연애를 경계를 갖고 한 10년인가 20년 그 정도까지는 사람 살림 못하게 한 거야. 그래서 다 소외시켜. 그래서 종전의 해금력을 더 강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연애를 경계해서 주민을 영내로 옮기는 그런 정책들은 명나라 때도 한번 실시했어요. 외부를 막기 위해서. 이걸 무슨 정책이라고 하냐면 변병 청야 정책이라고 해요. 우리가 게릴라 소탕하기 때 했던 정책들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게릴라 특징이 그 게릴라군하고 농민군하고 이제 서로 연결돼 있으니까 얘네들 단절시키기 위한 거죠. 마찬가지로 정성공색들이 주민을 차단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내륙으로 이주시키는 거야. 그 주변에 있는 걸 다 불 때 없애는 그런 정책을 냈죠. 그래서 복권 강궁성을 중심으로 정장, 강소, 상동 등 5개 성을 대상으로 했다. 그 관련된 내용이 요 기출 사료가 이제 시험 문제 나왔죠.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복권이나 절강, 강남의 세계성은 연안의 출입을 금하는 경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세계성 강남은 이제 그 다음에 저장, 강소 이런 지역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어떤 간원이나 병사 혹은 백성을 금령하고 이고 경계에 나가 무역을 하거나 집을 짓고 거주하거나 농사를 짓는 자는 강과 민을 근무하고 모두 그 통청제 그 적과 통했던 제도네요. 참여에 처한다. 뭐 이런 내용이야.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건데 요게 이제 여기 보면 그 근거를 봐야 돼. 청해전 사례라는 게 있죠. 해전이라는 말, 해전이나 해유라는 말이 있으면 제도사예요, 제도사. 청나라 제도사는 뜻이죠. 근데 어떤 분은 이걸 해금령, 명예 해금령으로 해석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네. 아마 이 모강사 어떤 분이 그걸 명예 해금령으로 이제 기출문제 분석 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아니죠, 그거는. 이거는 해전이라는 제도사기 때문에 요거는 그 명나라의 그 해금령이 아니라 청나라의 청계령이에요. 예. 이미 출처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출처에. 왜냐면 천하의 그 제도사 관련된 내용에 명나라 해금령이 나오는 게 없겠죠. 예. 그래서 이거 모르시면 이게 어느 시대 때인가 무슨 글인가 잘 모르시면 시험 보실 때 그 출처를 보세요. 출처를 보면 거의 한 30, 40%의 단서가 보여.
이렇게 단서조차 없이 그냥 냈다 하면 그냥 포기하시면 되고, 예. 만점을 맞으려고 할 필요는 없잖아.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이 청계령이 거의 한 20년 넘게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해안 봉쇄 때문에 남해무역이 타격을 줬죠. 그래서 그게 또 뭐가 나오냐, 해외로부터 은유입이 차단이 돼, 경제 혼란이 나.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사료에 나왔거든요. 예. 그래갖고 요 관련된 내용이 어디에는 나왔냐면 명의대방론에 나왔어요. 이 명의대방론 때 은값이 폭등한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교과서나 동아시아 책 이런 데서는 이 명의대방론의 그 내용, 그 은값이 이제 폭등된 그 내용을 마치 이제 은이 중국에서 모자라 가지고 그 폭등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대안으로 멕시코, 일본의 은이 들어와서 그걸 가라앉혔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아 이 설명. 왜냐면 명의대방론이 쓰여진 시기가 청나라 초기 때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청나라 초기 때고, 요때 이제 그 시기가 되게 보면 청계령일 때예요. 이후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보고 썼기 때문에 요거는 청계령과 관련된 내용이지, 뭐 명나라 때 자체 은이 부족해갖고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전부터 이제 계속 들어왔던 멕시코인이나 이렇게 일본의 은이 차단이 됐어. 그래서 이제 경제 혼란이 났고, 그것이 이제 큰 타격을 주니까 강희제 말기 때 정성성 세력이 이제 멸망하니까 이게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전을 냈어요. 이걸 청계령을 풀겠다 공포해서 청계령을 해체하죠. 그리고 나서 대신에 설치됐던 것이 해관이에요. 해관. 이 해관은 그 명나라 쪽이 이어졌던 뭘 계승했냐? 예, 요거는 시박사 제도를 계승한 거야. 이 시박사 제도를. 그리고 시박사 제도를 계승해서 그 외국 무역을 위한 항구를 설치한 해관인데, 해관을 네 군데에 설치했어요. 월해관, 밀해관, 전해관, 강해관 이렇게 이제 있고, 자, 그래서 남해무역을 관세를 징수하고 해금을 중지하고 외국 무역을 허가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근데 이제 가을용제 때 다시 이제 정책이 바뀌죠. 요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하니까 해외 통상이 많잖아. 또 여러 가지 와서 또 징징대고 그러니까 월해간, 민해간, 그다음에 아, 절해간 이걸 폐지시키고 강해간만 상해에서만 딱 뒀죠. 상해만. 그래서 청주가 대외적 통상 창구 강주만 열어놓고, 아 제가 잘못 듣네. 이게 상해라고 돼 있는데 잘못 적었네. 다시 설명할게요. 강해간만 둔 게 아니라, 예, 설명하다가 좀 잘못 설명했어. 민해간, 절해간, 강해간, 네, 이렇게 있고, 월해간 맞는 거예요. 월해간만 열어놓고 그 나머지 세 곳을 폐간시켰죠. 그리고 월해간 관리가 직접 그 서양의 세력들과 소통을 안 된다. 얘네는 짐승이기 때문에 인간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주로 월해간의 관리가 누굴 통해서, 공행을 통해서 양행들, 그러니까 서양 상인들과 상대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공행은 양행들을 관리 감독하고 대신에 이제 일종의 독점권, 남방부의 독점권을 뭐냐면 얻게 되죠. 자, 그래서 이들 뭐라고 하냐? 공행이라고 해요. 공행. 그 특허상인도 공행이라고 하죠. 13행. 그래서 일종의 특허상인 공행을 설치해서 그 대해무역을 정담했다. 그 월해관이 감독했다. 요 공해무역이 예전에, 아주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고, 그 다음에 상강무역 관련된 내용 2차 기출문제가 있어요. 아편전쟁 이전에 관련된 기출문제도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공해무역과 관련된 사료가 요 뒤에 있어요. 청신록에 있는 내용. 요것도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읽어볼게요. 강제중사 내용. 보통 그 공회는 13개 그 상인국당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13회는 보통 양인들, 서양인들을 상대했던 양인을 의미하거나 정포 건물이나 그 거리 자체를 지칭한다고 하는데 대해 그 13항의 행성을 지어서 이간을 제공해서 13간 이간을 의미한다고 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간이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 강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그 뭐랄까 그 영국인이나 그 서양인들 상인들을 상인들 어떤 그 관리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일종의 뭐냐면 자기들의 어떤
연합 조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관과 교육업무를 종사하는 행상도 14일 한다 등등 해갖고 14의 정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강제중국에서 잘 돼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는데 한번 좀 볼게요. 자, 앞에 회관에 이제 폐지했던 모형은 목적은 서양상인의 상업활동 억제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이제 뒀는데 권한은 서양과의 무역 독점권을 뒀고요. 공행을 둬서 공행의 권한이야. 그리고 이제 의무는 외국인들 공행 감독관에 각국의 상관에게 제한을 활동했다. 그래서 감독대 당국을 대리하여 관세를 징수하고 자 그건 간이 서양인을 직접 대할 수 없다는 중화의식을 반영하고 있고 자의적인 부가로 외국 상인들 반발 썼다. 그 다음에 이상의 모든 행동을 간을 대신해서 감독 책임을 했다. 그래갖고 그 당시 간청에 진정한이 있으면 품성식을 통해서 그 먼저 일단 공행에 올린 다음에 공행이 그 당시 관리에게 올린다. 청나라 관리에게 전달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게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결과는 상당한 부를 축조했고 그가 관료의 주구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부를 축조한 대신에 또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정경육적으로 특혜를 받기 때문에 관료들이 많이 뜯어냈어. 그래서 권한과 의무를 같이 지니고 있었다. 공행은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이런 공행구역에 이제 대응해갖고 영국에서는 이게 잘못됐다. 이걸 이제 뭐 개선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를 했겠죠. 그래갖고 이제 이 강동구역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여러 사절단을 파견했어요. 메카트리 사절단, 그 다음에 아머스트 사절단, 네이피어 사절단 등등 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예전에 11년 기출문제에 관련돼서 한번 나왔으니까 좀 유념해서 좀 보시고 그 관련된 내용이 사료가 있죠. 그 사료도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읽어보죠. 이 관련된 내용을. 1346번, 그 다음에 1349번, 1350번. 내용이 많지만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상품 판매 시장을 중국 차지한 영국의 가장 큰 장애는 이른바 간동 무역 체제였다. 1757년 대무역이 강주 한 곳에 국한되면서 그 당시 이제 남경주의가 체결되기까지 약 1세기 동안 이곳에 구축된 무역 체제는 영국 산업자본의 침략성과 지대방문이라는 것은 이제 그 권룡제가 좀 예전에 얘기했던 건데 우리는 땅도 크고 물산도 많기 때문에 너희들 필요가 없다. 다만 우리가 너네들 은혜 차원에서 너네들 필요한 차나 자기나 생사 같은 것들을 그 강동 지역에 열어두니까 그냥 고마운 줄 알아. 우리 식으로 흔히 말하면 호의가 걸린 줄 알고 더 요구하지 말라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지대방문한 그 중국 사상과 갈등 구조를 집약적으로 드러냈다. 중국은 이 폐간 정책이 폐간이라는 것은 그 네 개의 해관을 한 개로 축소시킨 정책을 말해요. 폐간 정책이 자립자적인 경제 체제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만 한편 기본 16세기에 서방 국가들 연안에서 잦은 약탈과 침략 활동을 기인한 것 때문에 당연히 자유수단이기도 했다. 예. 그래서 폐간 정책을 했던 그 목적 중에 서양인들의 상업활동 억제, 약탈과 침략에 대한 자유수단으로서 폐간 정책을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좀 곤쳐보려고 그 당시 영국 정부나 동인도에서 하는 사절단을 파견했죠. 예. 그래서 이제 맥카트리 사절단이 있어요. 자, 맥카트리 사절단이 온 것은 이제 유명한데 이 사람 사절단이 북경에서 만나지 않고 연하로 가고 이제 권룡제를 만난 거예요. 1994년에 맥카트리 사절단이 권룡제를 아령하고 통상활동을 요구했으나 중국은 이를 거부했다. 권룡제는 조지 3세기에 보낸 답서에서 기항의 무역 가행을 바꿀 의향이 없음을 분명했다. 이후 아모스트 사절단은 뭐냐면 아정시 의뢰를 거부하는 해서 가경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다. 그래갖고 이제 아정 같은 경우 3개 9고 고대인가 이런 게 있죠. 3번 머리를 숙이고 9번 머리를 좋아하는 땅이 받고 그런 건 이제 치욕적이다. 그래서 이제 안 하겠다 하니까 만나지 않겠다. 가라. 그냥 아쉬울 거 없다.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오늘만 하면 이제 일종 갑질을 했다 보시면 되죠. 예. 자, 그래서 1350번을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공행의 역할과 관련된 거예요. 공행하고
그 중간에 이제 관료와 원외관과 그다음 이상들 중간에 서갖고 공행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런 내용들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강자중국서에 있는 내용이죠. 자, 1833년 동인도에서 인도 무역 독점권이 폐지되면서 가나인 위원회가 폐지되자 파머스 외상은 영국인 및 상호활동을 보호 감독하기 위해서 외교관을 타기 위해서 무역 감독관도 파견했다. 강과 직접적인 교섭을 시도함으로써 지금까지 갈래길로 했던 의도였다. 훌륭을 충신한 네이피어는 국가 강동에서 품이 아닌, 그러니까 품을 올려서 일단 공연을 거쳐갖고 전달되는데, 이게 이제 대등하지 않다 해갖고 대등한 형식으로 서신호 서기관을 통해서 직접 총독과 명담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래서 강동 그 당시 양강 총독에게 명담을 요구한 것 같아요. 자, 이는 입국 허가증, 홍패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전담으로써 국외 간섭을 정면 도전한 것이다. 자, 이런 태도는 강주부 지부 등 하급 관료와 회담에 앞서 의자에 배를 놓고 중간에 자리 잡아야 된다는 다툼에서도 견지되어 끝내 회담을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네이피어 같은 그 뭐냐면 협상에서 파견해서 협상을 했지만 잘 안 됐다 이런 내용도 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편 전쟁을 계기로 해갖고 공행무역이 이제 해체됐죠. 당정조약을. 그래서 그 공행무역의 이제 해체 의미는 중화사상 입각한 조공무역 유지에 대응해 평등관계 입장은 주권평등의 국제질서, 이걸 이제 뭐냐 국제법이죠. 만민국법 을 입각해 중화사상과 조공제도 해체를 요구했고, 그래서 이걸 해체되면서 영국 제국주의 팽창 조치 이 단어로 이해를 해야 된다. 공행무역 해체 의미는. 자, 이렇게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조공무역 해체다. 부당한 거 해치고,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뭘 어떻게 통상을 하든 개방하는 그 중국의 자주권 문제지 왜 너네들이 하냐. 이건 실질적으로는 겉으로는 공행무역 해체지만 실제로는 제국주의 팽창의 정책이 이단을 이해해야 된다.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나서 이제 공행무역 폐지되면서 5개 항과 개항이 되죠. 그래서 이제 자유무역 체제로 넘어가게 돼요. 뭐 완전한 자유무역은 아니지만 기존에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무역 체제로 넘어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청나라의 정책들을 5시기로 이렇게 나눠봤어요. 1기는 명나라 정책을 개선했던 거. 그래서 해금 정책을 유지했고, 2기는 해금 정책을 더 강화시켜 청결을 내렸고, 3기는 이걸 풀면서 해관 제도를 실시했는데, 4기는 폐관을 하면서 세계를 폐관시키면서 공행만 월해관만 놔두고 공행활동에서 했죠. 그래서 남경조약 이후 자유무역 체제 이렇게 1기, 2기, 3기, 4기, 5기 이렇게 5시기를 나눠서 남방무역의 특징들을 좀 얘기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그 동계로 넘어갈게요. 그러나 사회가 안정되고 청의 이제 지배체제가 확립되면서 토지 몰수나 강제 이민 정책을 중단했다. 앞에서 이제 지주의 토지를 뺏어갖고 팔기한테 나눠주는 그런 정책들을 했다고 했죠. 그런데 이건 잘 모를 때 했던 거고, 지배체제를 안정화시키려면 신사계층들이나 지주계층들이 어떤 협력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잖아요. 이런 정책들 중단하게 된 거야. 원래 민간에서 개간한 토지는 국가에서 몰수할 수 없도록 하고 만주 팔기 행포에 대해서 엄격한 통제를 가했다. 따라서 명말 청취의 농민 관련 과정에서 많은 관료나 지주계층이 몰락하고 그들의 사유지가 청주에서 몰수된 걸 제외하면 대부분 전호에 의한 경쟁 듣고 이들 전호는 자격 농민으로 발전됐다. 이때 이 전호라는 것은 경작전자에게 또 경작권을 가지고 있는 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식구들은 소작인지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자격 농민으로 발전됐고, 특히 청주에서는 농민이 개간된 경작한 땅을 경명정이라고 하여 농민 소유를 인정하였고요. 민정과 동등하게 조세를 징수하여 농촌사를 안정시켰다. 자, 이래 강희제 시대 때 옹전 권령이 시작하고 옹전 권령 시대 경지 면적이 확대됐고 농업 생산이 현저하게 증가됐다. 예. 그래서 경지 면적 증가된 내용이 거기 있어요. 여기 주 30분에 있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경제 면적의 증가는 주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 기존의 땅들 있죠. 기존의 땅을 이제 뭐냐 그 버려진 땅들을 이제 뭐냐면 활용하고 있겠지만 되게 변경지역을 많이 개척했어요.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 당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든요. 4, 5억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변경지역을 개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가지 않았던 사천 오지까지 가고, 만주라든지 대만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까지 이제 들어가서 땅을 넓혔죠.
근데 실제 경제 면적이 늘어나긴 해서 생산력이 올라가긴 했지만 생산력이 올라가기 위해서 인구 폭발력이 너무 높은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청나라 말기 때 문제가 된 거야.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반란이 일어날 필요가 없겠죠. 근데 못 먹고 못 사니까 내부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예. 그래서 청나라 말기 때 일어난 백령도대란 등등 이런 것들은 다 이런 그 인구 증가에 비해서 생산력 발전 뭐냐면 발전이 상대히 뒤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면 그 당시 인구 증가는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인구가 증가돼요. 인구 증가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되는데 첫 번째로는 그 동아시아 교과서에 보면 구황작물 있죠. 구황작물의 도입이야. 감자, 고구마 등등. 그래서 많은 사람들 먹이 살렸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그 변경적 개간 같은 거 있죠. 예, 개간 그 과정에서 인구 이동도 이제 일어났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예, 전반적으로 농업 생산량이 올라갔다. 예,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자연적 인구 증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회적 인구 증가가 있어. 사회적 인구는 그 이제 지정은제 있죠. 이 지정은제 개혁 과정에서 그 당시 정세를 이제 지세에 통합되면서 인구가 확 증가된 거야. 왜냐면 그 당시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이제 잘 식물 안 했거든요. 근데 식물 많이 해. 자, 이런 요인을 가지고 뭐냐면 인구가 증가했다. 근데 그 인구 증가에 비해서 그 농업 생산량 이런 것들 증가되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뒤떨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 청말 때는 이런 것들이 사회 불안이 배경이 되었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청나라 그러니까 뭐랄까 개항 이전의 청나라는 멘델스의 법칙이 적용됐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세제도 개혁인데 이 조세제도 개혁 1조폰법이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죠. 자, 그래서 1조폰법 내용을 보면 자, 1조폰법의 목적은 뭐냐면 1조폰 지정은제죠. 지정은제. 제가 말 잘못했네. 예. 1조폰법이 아니라 1조폰법 개선은 지정은제죠. 자, 청주의 그 세포원 왕대 1조폰법을 개정했다. 1조폰법은 종래에 잡다한 세목을 지세와 정세로 이제 양분하여 이를 은으로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세는 전부고 정세는 요역세인데 그래서 청에 강해진 유대가 없을 정도 대포 조세 감면을 당했다. 자, 뿐만 아니라 태평성대에 새롭게 이제 증가한 인정은 영원히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특별 부역 면제 제도를 실시했다. 자, 이것이 실시한 동기는 일주분법 세제에서 정세는 토지의 소유 인정만이 그 대상이 있는데 앞에서 이제 정세를 내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성인 남자가 낸 게 아니라 앞에서 말하면 지세를 소유한 그러니까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정세와 함께 지세도 같이 납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 안 됐죠. 정세를 누구한테 전가하죠? 소작인들에게 전가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야. 예. 그래서 강인 시대 때 평화가 계속되어 인구가 급증하고 토지 소유에 집중한 형성이 나타나면서 대토지 소유자는 겸허히 정세를 탈세하고 오히려 토지가 없는 농민이나 빈민들이 이를 부담하는 모순이 생기게 된 거야. 예. 자, 그래서 이런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강의 50년에 정책에 등록된 정남을 기준으로 그 당시 이후에 태어난 그 인정을 정세에 변제시키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어 정세 총액이 고정되면서 정세가 지세를 포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래서 이제 있는데 요 관련된 조칙이 강의제 때 조칙이 시험 문제에 좀 많이 나오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좀 볼게요. 한 3-4번 나왔나? 관련된 내용이. 네. 이 조치를 뭐라고 하냐면 선세자생전이라고 해요. 성세는 강희제 때죠. 강희제 때 평온했잖아요. 그래서 이 강희제 때 그 태어난 그 정을 성인 남자 정을 고정시킨다. 뭐 이런 내용인데 예를 들어 이 주요 내용이 이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만약에 강희제 때 이전에 뭐 이게 몇 년이야 강희제 때가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뭐 1750년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해요. 그래서 1750년을 기준으로 해 갖고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 있죠. 그 인정들은 더 이상 정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야. 네. 요거. 그 여기까지만 부과를 하고 여기 이후부터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요 인정, 그러니까 1750년 이전에 태어났던 세대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얘네들이 죽어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뭐야? 실제로 이제 요 어느 순간은 이제 인세를 인정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거야. 예. 이것이 후에 이제 뭐냐면 뭐의 바탕이 됐냐? 지정언제의 바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교과서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근데 주의할 것은 이거 자체는 지정언제가 아니에요. 근데 몇몇 교과서에서 잘못 설명해 놨더라고. 성세 장세정을 그 지정언제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게 지정언제 바탕이 됐던 거지 지정언제는 아니에요. 예. 요거 요 사료 좀 읽어볼게요. 자, 천하가 평정되었지 오대되어 호구가 난료 병창하니 인정해야 하여 정세에 부과되는 게 어렵다. 자, 인정은 늘더라도 토지는 늘지 않으니 현재 세역장부에 등록된 인정수를 늘리거나 줄이지 말고 영구히 고정해라. 그래서 이 반포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이제 더 이상 얘네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말라는 거야. 태어난 세금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후에 태어난 인정에 대해서 꼭 정세를 거둘 필요가 없다. 예. 그러면서 얘네들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이제 점점 어떻게 돼? 인정을 뭐냐면 정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겠죠. 이걸 정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정화시키면서 나중에 지정은제를 뭐냐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함으로써 했지만 한계가 있어요. 지주와 부호들이 인정을 계속 숨기고 그래서 국가는 또 부족 정세를 이제 부족한 정세를 차익을 이웃이나 친족에 부과시키는 문제가 있어.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이 사람들이 이제 좀 다수일 때 시기잖아요. 요게 부과된 세금들은 다 자기들이 내야 되는데 지주들이 이걸 이제 뭐냐면 숨기거나 아니면 저기 뭐야 그 자기의 가난한 그 빈농들에게 부과를 내버린 거야. 예. 그러니까 국가는 요 정도 그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 나름대로 이제 제대로 확보가 안 되니까 일종의 우리식으로 총액제를 실시하죠. 지역별 총액제를 실시해갖고 그 당시 부족한 그 정세분을 어떻게든 이웃과 이제 총액을 부과해갖고 연대 형식으로 해갖고 부과해서 징수하는 형태가 되죠. 근데 이것도 나중에 이제 이 세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얘네들 죽어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요 세대들이 많아질 때 뭘 했냐? 지정은제가 된 거야. 원래 이 지정은제는 그 당시 그 강남에 실시했던 세금이야. 강북에는 세금 실시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일조편법 이후에도 이제 세금을 몇 개는 딱 고정시켰지만 후에도 여러 잡세가 부과됐다고 했잖아요. 또 지역별로 실정이 또 다르고 하니까 주로 이제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그 당시 모든 세금을 지세를 이제 다 통합을 시켜서 강남에 한번 시범적으로 돌려봤어. 잘 됐거든.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갖고 이제 동진수가 상소를 올려서 이걸 모든 지역에 확산시키자. 그래가지고 실시한 게 지정은제다. 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런 그 조치를 내리자. 그 아까쯤 얘기했처럼 그 강의 시대 때 이 조치에 대해서 이제 한계도 있다겠죠. 지주나 부호는 인정을 응립하고 이 국가의 부족 정세의 차액을 이웃이나 친족에 부과시키는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나타났다. 자, 강의 55년에 운남도의사 동진수가 이런 사람 이름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토지가 정확히 조사하고 여기에 정세를 합쳐 토지에 다가했다 조세를 부과하지 않은 상소를 했고 자 이래서 이제 강동성의 정세를 지세를 포함시킨 조치를 취했는데 먼저 강동성에 한 게 아니라 말은 강남에서 그런 정세를 했던 게 아니라 먼저 상소를 올리고 나서 강동성 일대에 이제 이런 조치를 취한 거죠. 그래서 강동성에서 정세 지세를 포함시켜 조치를 취했는데 이를 계기로 옹정 7년에 전국적으로 지정제 실시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잘못 설명한 것 같은데 강남에서 어느 성과가 있죠? 상소를 올린 게 아니라 상소를 올리고 나서 강동에서 한번 돌려보고 그다음에 지정을 실시한 거야. 그때가 이제 옹정제 때야. 강동 때 강희제 때부터 관련해서 옹정제 때 그걸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정은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세하고 지세를 다 걷지 않고 정세, 지세 포함시킨 거죠. 예. 그래서 지세가 곧 세금이 되는 거야. 자, 요거 관련된 내용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지정은제 실시로 1조분법에서 정세와 지세 양분했던 세제가 한 번 더 나가서 토지세만 단위화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청된 지정은제 실시도 조세 합리화를 깨웠을 뿐 아니라 정세를 지세에 통합했기 때문에 토지가 많으면 많은 지세를 부담하고 가난한 농민들이 정부의 압박에서 벗어나겠다. 그 결과로 정부를 숨기거나 납세를 기피하는 형상도 사라지게 되어 인구의 증가, 호구를 파악하기 용이하겠다. 그래서 통계에 의해서 권력 말기에 전국의 인구가 2억 9천만 명에서 증가했는데, 자, 이런 폭발적인 인구 증가는 그 당시 그 정세 개혁으로 농촌사회 안정에 큰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돼서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표로 보면 여기 보시면 그 당시 청나라 들어가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명나라 때 1억밖에 안 됐던 인구가 청나라 때 1850년 19세기 중반에 가면 4억이 올라가죠.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됐던 요인 중에 하나가 자연적 요인도 있지만 사회적 요인이 있어요. 사회적 요인은 지정제가 실시되면서 이제 그 당시 숨겨졌던 은밀된 그 정남들이 숨겨졌던 그 호들 있죠. 그러니까 숨겨둔 호가 아니라 그 사람들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성인 남자들이나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해갖고 이제 호적에 등록했기 때문이죠. 그 예전에 남자아이가 태어났으면 세금 내기 싫어가지고 그 등록을 잘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했는데 등록을 하는 바람에 이제 인구가 늘어났다. 물론 이제 인구가 늘어났던 이유는 농업 생산의 증가도 있어요. 예, 이것도 이제 같이 이제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정은제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좀 몇 개 빠진 것도 있고 해갖고 볼게요. 자, 일단 지정은제는 국가 성격을 변화시켰어. 요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이게 예전에 구동계에 나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신동계에 좀 빠진 것 같네. 내용이. 자, 왜 국가 성격을 이제 했냐면 국가가 지주제를 용인했고요. 토지 소유자를 기초한 신사지배체를 확립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세가 곧 부세이기 때문에 지세가 곧 세금의 전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지주하고 전호가 싸울 경우에는 누구 편을 든가? 지주 편을 든가? 왜? 지주 편을 들어야지 이 지대 수입이 지세 수입을 이제 지세가 지주들이 잘 날 수 있죠. 지주들이 땅을 가진 사람들이 부과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있는데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을 취할 수 있죠. 그럼 예전부터 지주제를 용인하지 않고 그러면 그 신사대편 지주편 안 되냐? 예전에 그랬어요. 국가 지주제를 용인했고 둘이 싸울 때는 뭐냐 토작쟁이 일어날 때는 그때는 누구 편 지주편을 들었죠. 근데 이후는 더 그런 경향이 강해졌다는 거야. 이런 거 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당시 지주들은 대부분 신사였죠. 그래서 신사 지배체제가 확립됐다. 요거 국가 성격 변화. 그래서 국가가 일종의 신사 지주들의 어떤 집행위원회 이런 성격으로 바뀌었다. 이게 05년 기출문제 나왔어요. 05년 기출문제.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이제 개관동영사에 있는 내용인데, 자, 지정 경쟁. 이 지정 경쟁 지세와 정세를 서로 같이 혼합해서 낸다, 합쳐서 낸다는 근본 목적은 무전지유, 무진 공정. 그러니까 땅이 없는 사람들에게 정원을 납부를 면세해주고 토지 소유자부터 징수를 보호한 농민 보호 정책이죠. 원래 목적은 좋았는데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이게 잘 안 됐죠. 그러나 본질적 국가 지주제를 용인한 곳으로 단순히 재정적인 차원에서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의 성격에 관한 새로운 지배체제 확립을 보아야 할 것이다. 또 만인에 기초한 체제를 버리고 일종의 토지 소유자의 기초를 두는 더 나아가 신사지배 성립시킨 전제로 볼 수 있다. 여하튼 징세 기술의 개혁으로 이루어진 지정제 성립은 일조법을 개혁의 한 가져보는 보는 견해도 있으나 결국 농민을 안정시킴으로써 재정의 기초 삼아 정통적 방향을 기초 삼는 정통적 방향을 포기하고
전체 농민보다는 지주를 위한 정책을 했다. 예, 항조나 이런 걸 할 때 지주표를 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이제 법제상 그런 거고 이 세금들을 그럼 지주들이 쟤는 낼까? 아니죠. 그래서 지주들이 이 지세를 누구한테 전가시키냐면 농민들에게 전가시켜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네, 자기들 소작인들에게 전가시켜. 그래서 이제 그 항량운동이 일어날 때 이 항량운동은 지주들이 국가를 대상으로 세금이 높다, 지세를 못 나겠다, 좀 낮춰달라고 하는 운동이 항량운동이에요. 그러면 이때 지주하고 국가가 싸울 때 일반 농민들, 소작인들 누구 편을 들었을까요? 지주 편을 들었어요. 이거는. 왜냐면 지주들의 지세가 낮춰져야지 뭐냐면 지대에 포함시켜서 지세가 이제 전가되잖아요. 자기 지대 부담도 낮춰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도상의 내용이고 실제로 농민들에게 많이 부담을 많이 떠넘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그 결과 조세가 합리화됐고 그다음에 가난한 농민 정세가 부담이 제거됐고 인구 증가, 호급 파악이 용이해졌다. 그리고 기억을 해두시고 지정문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 위에 보면 보충학습은 이제 보면 중국의 양대 세제가 있죠. 네, 양대 세제, 네, 조용조, 네, 양세법, 지정문제 요 내용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이렇게 여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조용조하고 양세법, 지정문제. 네, 특히 양세법하고 지정문제 기출장이에요. 그리고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동영상 계속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 사상과 문화의 이제 새로운 전개 해갖고 이 청나라 문학정책 고중학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이제 약간 내용이 이게 좀 잘못된 게 좀 있긴 있어요. 여기 부분에. 네. 여기 내용을 좀 보면 이게 뭐 개선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동기가 이게 읽다 보면 마치 이제 그 뭐랄까요 고중학을 이제 경색 치용이 있는데 앞에 잠깐만 이거부터 다시 네. 자, 이 고중학에 이제 설명할 때 여기서 좀 약간 방향이 좀 약간 이상한 게 그 경세적인 성격과 그 다음에 그 실사구시적인 성격이 있다고 했죠. 이제 명말청초의 경세 실용사상은 자, 근데 이제 그 나중에 문자욕을 받고 타협받고 나서 이 경세의 성격이 없고 이 실사구시의 어떤 특징을 이어받은 것이 고중학이에요. 근데 설명 중간중간에 경세적 성격이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고중학에서는 경세적 성격이 뭐 약간 있겠죠. 예, 약간 있을 수 있지만 그는 이것보다는 실사구시적 성격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경세적 성격이 부각된 건 나중에 상주 공양학에서 부각이 된 거야. 그래서 뭐 설명은 좀 약간 좀 틀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이걸 감안해서 좀 보세요. 자, 그러면 청주의 문화 통제 정책과 한인 학자들 대응을 볼게요. 청은 그 초기에 반청 무장 세력에 대한 군사적 진압과 병행해서 지속적인 문화 통제 정책을 강화했다. 그래야 한인 신사층의 삼행이나 사적을 맹세.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금지시켰어. 출판 선언 활동. 모여가지고 한국만 논의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반청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언급하면서 명만의 독립이나 복사운동 같은 제하신사들의 반청적인 강압과 결사활동을 초직 봉사를 했다. 특히 순치제 병발 호국의 간행과 강희제와 왕정제에 의한 문자의 오구로 그 당시 한인 사대부의 자존심을 말할 수 없는 타격을 입었고 많은 한인 학자들 신사층이 처형되기도 했다. 그래서 이렇게 결사를 금지했기 때문에 어떤 그 영향을 줬냐면 자, 이 결사 활동이 이제 공식적으로 못하니까 점점 이제 못해 지하화돼. 예. 그래갖고 이제 뭐 나중에 청마에 들어가면 해당이라든지 교당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등장하죠. 해당은 주 강남에 있는 해당 그 교당은 강북에 이게 강남이고 이게 강북 종교 집단이죠. 해당은 이제 삼합회 천진회 이렇게 해서 반청적 집단들 얘기하고요. 교당들은 이제 종교와 관련된 좀 사이비 형태의 종교와 관련된 그런 집단들 교당이야.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되게 보면 반청적인 성격이 강해요. 물론 교당 중에 해역 뭐냐 친청 성격이 강한 집단도 있지만 음, 반청적인 성격이 상당히 이유는 성향이 강한 집단이 많다. 그래서 얘네들 중심으로 해서 청말 때 반란들이 일어나죠. 예. 자,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청주에 끝까지 협력하지 않고 제하에서 학문 연구를 몰두한 정치개혁 사상가인 항조이는 그 당시 명말 청주의 왕조 정치를 진단하면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려진 청분지혜라는 비극적 상황을 인식했다. 이리하여 그 한인들에게 명이 망하고 이민 왕조가 청주가 지배하는 것을 정치 정신의 단순한 왕조 교체 차원 넘어서 천하가 무너진 비극적 상황을 인식했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조가 그냥 단순히 교체한 것은 필부의 책임이 없지만 이렇게 천하가 무너진 거 이민족 왕조가 등장은 일개 필부도 책임이 있다는 거야. 이 부분은 뿐만 아니라 한인사대부의 문화적 정통성을 뒷받침하는 유교주의 이념인 춘추의 대의와 그 속에 담겨있는 하이론이나 군신의 의리가 송도일체 붕괴된 걸 판단했다. 그러나 항조와 함께 청대 고종학 창신 고용무는 명말 청초의 대전환을 역사의 비구 인식하면서도 이를 한 차원 높은 차원에서 승화시켜 발전시켜 받들었다. 그래서 그는 망국보다는 망천하의 그 중요성을 주장했고 다시 말해서 나라를 보존하는 군신의 책임이며 천하를 보존하는 것은 민중에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아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예, 항저기가 얘기한 게 아니라 고용무가 얘기한 거야. 예, 제가 착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요거 좀 수정해서 좀 들어주세요. 예, 그래서 요 말은 항저기가 했던 거 아니에요. 고용무가 했다는 거. 자, 이 말은 이후 청대 한인 선비들에게 경제의식을 대표한 사상으로 뭐냐면 이용되었다. 자, 이러한 고용무의 주장은 왕가보다는 민족이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 이해되었다. 자, 명말 총초의 이러한 정치 사회적 문화적 분위기는 자연 사대부 지식인하고 시주풍롱에 있었던 신을 짓고 술을 마시면서 이런 했던 태폐주의와 불교와 도교 그림과 학락의 생활을 흐르게 되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제 반천 사상에 참가했던 항조의 골목 왕구지 등은 저항 지식인들 선각자적 위치에 있던 명말 3유도는 영이 망하고 청의 지배하에 놓인 것에 대한 한인 특히 명대 지식인의 책임이 크다는 인식하고 경세 사상의 방향을 뚫렸고 그 결과 새로운 학풍을 대표하는 보중하고 탄생시켰다. 요 관점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가 얘기했지만 이 경세 사상이 없어진 게 고중학이잖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당시 한의중이라든지 뭐 단체 다 그 강제중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얘네는 경세사상 고중을 탄생시킨 배경이 되었대요. 자, 그래서 요거는 잘못된 거야. 경세사상은 오히려 우리가 초창기 때 앞에 고용무나 뭐 항조이 이런 사람들 특히 고용무는 고중학의 창시자라고 이렇게 보고 있죠. 이런 생각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자의 오를 타락받다 보니까 경세적인 어떤 생각들이 없어지고 뭐만 남았죠? 실사구시적인 생각이 고중학과 연결됐다. 경세적 성격이 탈피됐다. 그래서 현실 문제에 관심 없고 그냥 학문해야 한 것, 문자학이라든지 의문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찾아보는 거야. 현실 문제 해결하는 상관없는. 그래서 이거는 약간 틀린 내용이에요. 그리고 관점이 틀린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계속 읽어볼게요. 마지막 달려 볼게요. 청문회 학문적 특징은 반간적 제야성을 토대로 정치한 이해관계를 떠나 현실 정치 학술 연구를 대상으로 해서 실용주의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됐다. 이때 실용주의는 실사구시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학문을 위한 학문, 도구적 학문이 상당히 발달됐다는 거예요. 특히 강의제 때 이제 제약자들 해외학에서 각종 편찬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들 제약자를 등용하는 효과가 있었다.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해줬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그, 한의중에서 찾아서 좀 볼게요. 270페이지 좀 보세요. 한의중. 270페이지. 명말 때 이제 경세 치용도 같이 읽으면서 좀 할게요. 경세 시용사상. 예.
그 명예에서 청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대내적인 위기의식과 서양문물과의 어떤 접촉과 자극을 받아 경세 치용, 경세 실용 사상이 학문이 발달했다. 자, 실용적 학문 내용으로서는 식문학, 농학, 상업기술, 분사학, 지리학 등이 있었고, 그리고 청에 정확한 명예 유신들, 유명한 3대 학자들 있죠. 항조의, 고용호, 왕부지는 명예멸망과 관련해 명대 정치를 비판하면서 미래 정치 개혁을 추구했으며 실증의 문헌 연구를 통한 고증과 반복 노력이 있다. 그래서 이 시용사상, 경세 시용사상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했죠. 경세적인 측면과 함께 그다음에 실사구시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실사구시적인 측면이 고증하고 연결된 반복 논이야. 자, 18세기 때 관룡제와 가경제 때 실증주의 객관적인 광고로서 문헌을 연구한 타율정치적 몰가치적인 고증을 했다. 그러니까 경세적 성격이 없어진 거야. 그때는 아까 이제 실사구시적인 측면만 남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 고중학은 문자욕의 피해를 받고 나서 이제 현실 문제에 대해서는 딱 입 닫고 이렇게 이제 사화가기 시작한 거죠. 예. 자, 그래서 고중학은 청대 대표적 학문으로 이끌어진다. 근데 주의할 것은 그렇다고 주류학문은 아니에요. 청나라도 성리학을 주류학문, 성리학을 이해해야지만 과거 시험을 합격이기 때문에 그 고중학은 특징적 학문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명청시대 주류학문은 성리학이었고 그 특징적 학문이 고중학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고중학 배경으로 이 시기에 경세치용적 시장의 영향과 청주의 그 이민족으로 함조에 지은 피살 사건을 통해 한인 지식에 가혹한 탄압한 점. 그래서 여기 경세치용적인 것들은 경세적인 성격이 띄는 게 아니라 실사구시적인 측면을 이제 강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세적 성격은 이렇게 보고요. 앞에서 좀 경세치용의 특징 중에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했죠. 실사적인 거와 경세적인 측면. 실사적 측면을 이어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예, 이거는요. 이거는가 청주의 이민족이 한족을 지배하면서 일종의 피살 사건을 통해 한인 지식인들의 사상을 가혹하게 탄압했던 점, 사고전서와 같은 대규모 편찬 사업을 들 수 있다. 그래서 고중학은 어떤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어떤 논의를 제시키고 되게 보면 이제 학문적인 것들, 되게 이제 학문의 도구적인 측면들 이런 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고중학 방법은 객관성, 독창성, 전문성을 띠고 있는 많은 분야의 학문을 개척했는데 경학이나 사학, 음운 홍보학, 금속학, 목록학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당히 과학적 연구를 해서 유학을 보다 포괄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런 학문들이 되게 객관적인 팩트만 강조하는 그런 학문들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경세적인 어떤 것들이 부족하죠. 그래서 정말 대외적인 위기에 직면하자 엄밀한 학문적 객관성을 치중한 고중학에도 공양과 같은 경세적인 학문이 등장했다. 그래서 예전에 경세 시용학파에서 경세 치용학파적인 학부의 합항에서 했던 그 경세적 성격이 고중학 문자욕을 많이 사라졌는데 다시 청말 때 등장한 것이 이 공양학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동영상 개론 내용을 볼게요. 자, 고중학의 발달 원인을 이제 볼게요. 예. 자, 요거 이제 보기 전에 그 당시 이제 학문의 발달 과정, 청나라 때 학문의 발달 과정을 좀 보고 설명을 하고 좀 얘기를 하죠. 자, 청나라는 이렇게 학문의 구조를 보면 위에 있는 제 주류 학문은 뭐냐면 고중학이에요. 고중학. 그리고 밑에 있는 학문들은 두 개가 있죠. 제하의 학문들. 제하에서 공부를 하는 학문들은 뭐냐? 한쪽은 이제 그 고중학이다. 말 잘못했네. 정신이 없네. 고중학이 아니라 학문의 구조 보면 제일 위에 있는 주류 학문 있죠. 주류 학문은 예전에 말한 것처럼 성리학이에요. 명청 시대 때는 다 똑같아요. 근데 제하의 학문이 있어. 제하의 학문. 제하의 학문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명 초기부터 중기까지, 청나라 초기부터 중기까지는 주로 이 고중학이죠. 고중학은 경세치용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이제 영향받았지만 경세치용에서 강조하는 경세학은 빠지고 이 실사구시적인 어떤 측면만 부각한 거예요. 실용적인 측면만. 자, 이거는 이제 문자옥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게 19세 후반에 들어가면 19세 넘어가면 청나라 말기 때 들어가면 이게 이제 현실 문제 해결하지 못하니까
뭐가 등장? 공양학이 등장한 거예요. 공양학. 그래서 고중학은 이제 그 고문학파의 영향을 받았고 이 공양학은 근문학파의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주의할 게 여기 이제 고중학과 공양을 이렇게 분류를 시켜놨지만 얘네들이 따로따로 놓은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요. 예. 그래서 원래 이제 공양, 상주 공양학도 고중학의 한 1파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독립해서 이제 공양학이나 경세 성격을 띠게 된 거고, 그리고 얘네들도 이제 뭐냐면 고중학의 어떤 실사구시적인 성격도 띠게 된 거죠. 예. 그 같이 이어받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중학도 경세적 성격이 없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는 게 청나라 말기 때 들어가면 고중학도 경세적 성격이 좀 있어요. 나타나기 시작해.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는 이 공양학이 더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식화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서로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커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네들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한번 읽어볼게요. 고중학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명말 총초학자는 대부분 양명학, 주작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청조 고중학 시조가 된 고용무도 주작 계통에 속하고 항조인은 양명학 계통에 든다.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양명학을 비판한 거지. 양명학이 이제 그 심학들이 되게 비판을 한 거죠. 그 양명학 비판해서 나온 건데 왜 이런 식으로 나온지 모르겠지만, 자, 하여튼 거기 있네요. 네, 뭐 양명학의 또 두 사람이 이제 뭐냐면 통념의 비판을 가고 있다. 그래서 명말 양명학과 주장에 대해서 통념의 비판을 가고 있다. 특히 그 양명학을 비난하는 학자가 있는데 요 앞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해갖고 뭐 배우면서 비판했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하여튼 이 항조이가 양명학에 영향을 받았다는 건 좀 약간 그래요. 예, 양명학을 오히려 비판하는 사람 되게 유명한데 특히 이제 양명학을 비난한 학자가 온데 명이 망한 것은 이자성의 난이 아니라 양명하기 때문에 망했다. 그걸 선수치하는 학자도 있었다. 자, 이디아의 명말 총조의 변란과 이민족 지배에 대한 반성 학문 연구로 현실 문제가 떨어질 수 없으면 인식을 개선 인식하게 되었고 이디아 유학의 근본 정신은 그 경세 치용에 있음을 깨닫고 실사구시의 새로운 학문을 탄생했는데 이것이 청대 고중학이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오는 게 뭐냐면 경세적인 성격을 이어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틀렸다는 거죠. 이거는 아니고 실사구시적인 어떤 측면을 이어받은 거야. 그래서 경세 치용, 경세 시용 학파 중에 이 실사구시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경세적 성격은 많이 탈피된 게 청대 고중학이에요. 예.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셔야지 이제 이해가 빨라요. 자, 청대 고중학의 발달은 또한 청조의 문화정책과 또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청조의 문제옥이나 강압적인 사상 통제 정책은 주관적인 정치론이나 하위 사상 연구할 수 없는 연구할 수 없게 되고 문헌에 입각한 고중주의를 취하게 되었다. 자, 이와 함께 이제 그 강의 웅정, 권룡왕제, 호학가, 한인학자들의 해우치고 제후학자들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편찬 사업을 추진하였고 또 주작을 간하고 채택하면서 진작시켰으며 박학 홍사과를 설치하여 한인학자를 특별 채용한 것은 고중학의 발달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청나라도 주작품은 이 성량, 주작이에요. 예.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이에 따라 강서 출신의 서관의 형제들 하여금 명사 대전 해전은 이제 대청 해전은 이제 청나라 제도사와 관련된 내용이죠. 대청 일통지를 편찬하게 있고 여기에 만사동 고종호 영약관 호의 등 우수한 학자들을 하여금 참여하였다. 그래서 이 만사동은 이제 항조의 제자로 유명하죠. 이 사람은 권룡시대 때 한인학자들 동원하여 사고전설을 편찬했고 자 이는 중국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편찬 사고로 앞에서 연구 말한 것처럼 경사자집 이렇게 이제 4개 분류해서 300명의 학자들이 15년에 거쳐서 완성을 했다. 그다음 사고전설은 강희시대 때 고금도성 집성과 함께 청대 문화 산업의 대표적인 업적이 되겠다. 그다음 이런 대표적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청주를 비판하는 글이나 하이사를 닦고 있는 내용이 철저히 파괴됐고 금서로 지정돼서 수많은 문헌을 소실되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리한다는 명분 아래 그 하이사상이나 뭐 이렇게 반청사상을 갖고 있는 것들은 다 없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청대 고중학은 송명대 주시주의적인 관념론과 달리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파악한 실사구시의 실증적 연구 방법을 취했다. 청대 고중학의 중심은 경학이 있었고 경세에 담겨져 있는 본래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작가의 참들을 문화학적으로 추정하고 있었는데 그 경학의 근거는 공양학에서 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이거 약간 뭔가 좀 안 맞는데 요거는 좀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경세에 담겨져 있는 본래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작가의 참뜻을 그 문화학적으로 추정했다. 이거는 미연대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미연대의는 고중학에서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공양학에서 강조해. 고중학은 이제 고문학파잖아요. 얘는 근문학파고. 그래서 미연대의 그 쓰여 있는 글자 외에 그 밑에 있는 그 본래 의미, 본래 의미 공자가 생각하는 의미죠. 이런 걸 파악한다는 건 약간 이제 맞지는 않는 것 같아. 공양학 관련된 설명인데 물론 공양학도 이제 상조공양에서 원래는 고중학에서 출발했지만 나중에 독립해서 이제 뭐 근문학파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원래 공양학파 자체가 근문학파에 속한 내용이에요. 근데 고문 쪽을 연구했다가 근문 넘어갔는데 요거는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요거는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한대같이 홍보학적 작가 해석이 아니라 어디까지 경세 취용을 추구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요것도 틀리죠. 예. 요거는 이제 어때요? 홍보학이라는 건 글자를 이제 한 거고 이 글자만 이제 홍보학은 추구한 데 반해서 이 당시 이제 그 뭐야 고중학은 글자 외에도 고중을 하는 거야. 증거를 통해서. 그래서 비석이라든지 다른 문헌을 교차 분석을 한다든지 등등 해갖고 요 말을 그대로 믿지 않고 다른 데를 찾아가지고 교차 분석을 해갖고 뭐냐면 증명을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홍보학과 이제 이 고중학 좀 차이가 있어. 같은 고문학과지만. 예.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인데 그 약간 이제 요 설명이 좀 약간 근문 고문 막 왔다 갔다 하고 내용이 좀 안 맞는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것도 좀 파악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기 전에 고중학 관련된 내용을 보기 전에 여기 정리를 좀 제가 해놓은 게 있어요. 국문학파, 공문학파 내용을. 요게 예전 기출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청나라 때 그 학문 연구할 때 요거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앞에 그 동양사 개론 내용은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다른 분이 쓰셨겠죠. 예. 그 여러 명이 보통 공동 저자도 한번 같이 참여하신 것 같은데 내용이 좀 약간 좀 틀린 것 같아. 좀 약간. 예. 자, 요 내용을 좀 볼게요. 보통 중국의 유학은 세 가지 흐름이 있다고 했죠. 네. 고문경, 고문학파와 그 다음에 근문학파, 그 다음에 여기 그 도덕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도덕 윤리적 측면이라는 건 우리가 하는 성리학이니 뭐 양력학이니 이런 것들이고요. 고문학파와 근문학파는 이제 있는데 고문학파는 고중학이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이 고중학이 어디 영향을 줬냐면 청나라 때 고중학하고 영향을 준 거고 제가 잘못했네. 한나 때의 그 뭐냐면 홍구학이죠. 홍구학. 예. 홍구학이 어디에 영향을 줬냐면 고중학으로 영향을 줬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근문학파 같은 경우에는 계열이 이제 보면 얘네들이 이제 근문경을 중심에 갖고 있다가 경세적 성격이 많이 땠다고 했죠. 그 왕한사의 개혁 정치나 이런 것도 다 근문학파 출발한 거고 이런 경세적 측면은 그 명말청초의 경세 실용사상, 예. 경세 치용학파에 영향을 주죠. 또 얘네들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했죠. 실사구실, 예. 그 다음에 경세 치용 이런 측면이 있는데 경세적 측면인데 실사구시는 고중하게 주고 경세 치용은 죽었죠. 그래서 이제 있다가 이게 이제 나중에 명말 때 공양하고 이제 나타나요. 공양은 고중하게 출발했지만 또 독립해서 근문교 이렇게 넘어갔고 그래서 얘네들은 뭘 강조하냐 경세적인 측면을 되게 강조했다. 예. 이런 것도 이해를 해두시고 그러면 요거는 이 근문학파하고 근문학파, 고문학파 이렇게 비교하는 거지만 그 뭐와 연결돼서 이걸 연결시켜 갖고 고중학과 공양학도 비교하는 거예요. 예. 둘이 그래서 고문학과 연결된 고중학, 근문학과 연결된 공양을 서로 비교해 보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이 비교 자료는 제가 여러 책들 보고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자, 고문학파들은 경전에 있는 객관적 사실 규모하고 표면적으로 보이는 경전의 의미를 해석하고 주석을 붙이는 거야. 예. 거기에 숨어 있는 의미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보이는 대로 해석하고 주석을 붙이고요. 그다음 현실 문제에 되게 무관심해요. 예. 그 예전의 것을 고수하는 있고 주로 객관적 분석을 되게 강조했다. 근데 금문학은 그 경전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 숨어 있는 의미를 찾는 거죠. 공자가 거기 경전에 뭔가 숨어 있는 의미가 있을 거다. 공자에. 그래서 스승의 주관적 의견과 여러 가지 당대 사상을 통해서 경전에 숨어 있는 공자의 의도, 미언대의를 현실에 맞게 재해석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금문학파 같은 경우에는 한나라 때는 참의설을 통해서 공자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고, 그 다음에 청나라 말기 때 공양왕은 서구의 여러 가지 뭐 사상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공자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 해석을 하다 보니까 현실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새로운 것을 도입하려고 했고 주관적 해석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발전 과정을 보면요. 자, 공문경의 발전 과정은 붕석 갱유에 있어요. 이것도 이제 붕석 갱유에 있고, 예, 둘 다 있는데, 자, 붕석 갱유에 춘추 전국시대 글자로 기록된 공문이 경전에 발전됐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요 고문경을 바탕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한나라 때는 제왕문이었고 신나라 때 왕망에 의해서 간학으로 채택됐죠. 동진 후에는 이 주류왕문이었고 고중학하면 그 뭐냐면 아니 그 훈구학하면 그 주가 이 고문학에 나온 거죠. 그리고 청나라 때는 고중학으로 발전됐다. 자, 금문학은 분석행위 경전에 소시된 유학자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경전을 했고 금문경을 바탕으로 한 거죠. 한나라 때 주장문이었고 후한 때 참의설을 바탕으로 유교경전 제시했고 그래서 참의설을 바탕으로 했다. 예. 자, 그리고 쭉 보면 고중학은 영말청주의 경세 시용학문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청나의 문자국과 편찬사업 속에 실사 90만 개성해요. 경세 치용 부분은 제거되고 현실 문제에 도움이 안 되고 도구학문으로 변질됐죠. 자, 그리고 고중학과 홍구학은 그 같은 고문학파에 속하지만 좀 차이가 있어요. 홍구학은 그냥 책에 있는 작고의 비교 분석을 하는데 고중학은 작고에 대한 비교 분석뿐만 아니라 이게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객관적 검증을 강조해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금문교로 넘어가면 금문교는 동진 이후에 고문학에 밀렸다가 청나라 후기 때 들어서 공양학을 연구하면서 공양학파를 개선했고요. 공양학파는 이제 서구문학 도입을 계기로 해서 나중에 범법 운동의 사상적 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실사구 시대 볼게요. 원래 이제 그 고중학이라든지 이런 게 그 경세학을 띠는 이제 공양학파 다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면 그 명말청추의 경세 치용사상, 경세 시용사상에 영향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증적인 것들 다 강조한다는 게 있어요. 실증적인 게. 근데 좀 강조한 방법이 달라. 이들 고중적 방법을 사용해요. 개별적인 사실 하나하나를 탐구하는 방법이다. 기납적 방법을 사용했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특정 가설이나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을 수집하고 그 속에 내포된 의미를 영역적 방법. 자, 예를 들어 이제 조선 후기 때 예를 들면 사만정통론이 이 대표적인 거야. 사만정통론의 가설 짜고 그 문헌 속에 있는 것을 사만정통에 맞는 내용을 이렇게 실증하는 방법을 하죠. 그래서 일종의 뭐랄까 자기 뜻대로 의지에 따라서 역사를 재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이 고중학 방법은 그 우리나라 따지면 19세기 때 문헌 고중학자들 보시면 돼요. 문헌 고중학 이건 그 가설 사만정통을 없애고 하나하나를 검증해요. 예. 이런 식의 방법이다. 예를 들어 뭐 K대학교 학생들이 뭐 맥주를 마신다 이렇게 가설 짜놓고 맥주를 마신 학생들만 이렇게 해갖고 정당화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그 실증적 방법이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고중적 방법은 이런 게 아니라 KDX의 맥주를 마시는 가설 제외시키고 실제로 이제 K대학교 주변에 있는 여러 술집을 조사해갖고 이렇게 하나하나 조사를 해. 그래서 뭐 소주 비율이 20%, 맥주 비율이 뭐 30% 이런 식으로 해서 맥주를 마신다. 이런 게 이제 뭐냐면 고중적 방법이야. 그래서 이게 좀 같은 실증이라도 좀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어요. 예. 우리나라는 이런 방법이 18세기 때 들어왔고 요거는 나중에 19세기 때 들어왔죠. 예. 이런 것들은 자, 역사 인식에도 영향을 주는데 상고주의. 예. 상고주의는 뭐냐면 옛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상금주의는 금문학파는 상금주의죠. 그래서 권한세, 승평세, 대동세 등에서
이렇게 역사는 진보한다. 발전사가 대표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공자에 대한 인식도 달라요. 얘네들은. 자, 여기 공문학파의 공자의 인식은 뭐냐면 이 공자라는 사람은 예전에 문헌들, 주나라 정통이나 이런 것들 계승했던 사람이다. 예. 그래서 보수적이고 계승했던 이런 사람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에 대해서 이제 연예인 공자는 공자는 예전에 문헌이나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 수집하고 그걸 바탕으로 뭔가 새로운 세계를 꿈꿨던 사람이다. 그래서 개혁가적 모습으로 이제 공자를 해석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약간 다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 역사사관은 절사학파에 이제 그 고중학에 영향을 줬고, 그다음에 고중학 절사학파에 영향을 줬고, 그다음에 절동학파 같은 경우에는 그 고중학의 영향을 받아서 하지만 경세적 성격을 플러스시켜서 뭐냐면 금문학파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교와 관련된 내용이 시험문에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예, 요거 시험문에 나왔어요. 자, 이렇게 이제 있고, 참고로 요게 중요한 경전이 있어.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죠. 이것도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죠. 자, 요때 중요한 이제 경전은 뭐냐? 여기 경전은 이제 그 금문학파 경전은 그 중요한 것은 이제 주대죠, 주대. 주대. 네. 그리고 그 금문경의 주요 경전은 이제 뭐냐면 공양정이에요. 공양정, 춘추 공양정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주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약간 이제 뭐냐면 경세적인 성격도 띠고 있어요. 그래갖고 금문학파 계열도 이 주대를 인용해갖고 하는 개혁 정신을 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꿔요. 근데 여기 주의할 것은 제가 이렇게 이제 구분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하면서 성장을 했어요. 예. 그래서 금문학에서도 고중적 성격이 있고, 그다음에 고문학 안에서도 경세적 성격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상대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본 거고 도시화돼서 양쪽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성장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두시고, 다만 도식적으로 이해를 할 때는 이 표를 가지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빠를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또 읽어볼게요. 동계. 그래서 청대 고중학의 선구자도 이제 경세학파의 고용무, 항주 왕부지 같은 항청 3류를 꼽을 수 있다. 고용무는 경학을 중심으로 고중학을 계측하고 추상적인 사고나 관념적인 주관을 배척하고 문헌에 근거한 실사구시를 추구했다. 자, 그는 학문 연구의 목적을 경세 치용에 두었기 때문에 경학 연구의 현실세의 개혁과 구제에 두고 있었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는 꼽히는 건 일지도로서 정치와 사회문화 전반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담고 있는 고중학의 근자탄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경세 실용사상 파지만 또 고중학의 창실 고중학을 열었던 사람이죠. 고용무의 실종력 학파는 그의 이제 영야권과 호위에서 이어졌고, 영야권은 고문사서 곤중 그리고 이제 지역 고문상서 가운데 상당 부분 동진시대 때 위작임을 밝히면서 유교 경전을 연구의 폭탄적인 충격과 함께 세 번을 불러일으켰고, 영야권의 학풍을 개선한 왕명성 등 한대 정연과 마윤의 상서의 주석을 새롭게 정리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조인은 명의대방론에서 정치, 경제, 군사에 대한 다방에 걸쳐서 국가와 군주 그리고 관료체제를 비판하고 정치개혁과 제도세신을 역사했다. 또 학교교육 중요성과 지식계층의 역할을 강조했다. 자, 그래서 그의 고중학의 주로 역사학 연구를 통해 이르는데 명대학자의 저술을 정리한 송원 하가 명유 하한도 유명하다. 항조의 고중학풍은 만사동, 정주망, 장학성 등에 계승되어 더욱 발전했다. 이 장학성 선생이 유명한 사람이죠.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고중학은 18세기 이제 이런 정성신을 맞이했는데 해동원 송대 주작을 배경하고 항대 홍구학을 높게 평가하고요. 고문학파 연결돼 있죠. 고중학이. 그 다음에 그에 구경 고의 주역성을 지어서 경전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그의 영향을 받아 역사학에도 왕명성, 정대응, 조익 등의 활약이 눈부시었다. 자, 애동과 쌍벽을 이룬 대지는 고음의 영향을 받아서 학문 연구의 주관과 평가를 배제하고 특히 경학 연구의 기초가 되는 의문 연구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고 고대어의 연구에 방문론을 확립했다. 그는 이제 맹자의
맹자 자의 소주. 그러니까 맹자의 그 주에 대해서 또 주를 붙인 거야. 이를 지어서 그 당시 송룡대의 학자들이 맹자를 잘못 이해한 거와 그걸 뭐냐면 증명했고, 이와 함께 주자의 성직리, 왕양의 심직리 니를 부정하고 인간의 욕망과 인정을 굉장히 주기론적 인성을 강조했다. 자, 대진의 고등학적 연구 방법은 다시 그 제자인 당옥제의 설문해자 주와 그다음 왕년서의 강화소중, 그러니까 주나 증은 다 기존에 이제 뭐냐면 책에다가 주석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주석을 붙인 것은 주라고 하고, 그 주석에 또 주를 붙인 것은 또 뭐냐 소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발전됐고, 한편 고중학은 청대 후기에 새로운 학풍으로 발전된 정학 연구의 새로운 이제 세 방을 불려있겠다. 다음은 고중학은 고중의 필요성 때문에 필요적 유교 외에도 제자백과 사상들이 연구 대상인데, 왜냐하면 이 고중학 경학을 이제 주로 했잖아요. 경학을 보니까 사소 오경을 보니까 13경을 보니까 이게 이 유교 외에도 제자백과 사상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까기 위해서 이제 제자백과 사상을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특징이 그 유교 경전을 그대로 믿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왜 이게 깔까?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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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이라든지 그다음 장자, 그다음에 뭐 묵자 이런 사상도 이제 같이 연구하게 돼. 제자백과 사상도. 그래서 제자학설 같은 경우에는 한대 이후 2000년간 거쳐서 이단학설이다 해서 무시되거나 백적되는데, 이러한 제자학의 부흥의 움직임은 유럽 학설에 대항하기 위해서 가속화되고, 신해혁명 직전에는 공자도 제자의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보편화됐다. 그 결과 이제 유교의 권위는 부정되고 유교를 국가 통치로 중심이요 간직했던 중국 그 중화제국의 질서는 사상적 붕괴되었다. 이렇게 보죠. 한편 이제 고중학 일변대 학술 발전은 청대 사상의 빈곤을 가져게 되었다. 고중학은 주자학의 양막 관리 학문 연구의 방법이지 사상 자체가 아니죠. 경세적인 성격이 많이 빠졌다고 했죠. 그래서 고중학은 작고 해석이나 고중해와 고중 방법을 얽매이게 되면서 자연히 사상이 없는 학문을 전락하게 됐다. 그래서 고중학이 발달하면서 사상과 처상은 접어든 채 오직 학문의 방법론만 추구하여 학문에 위한 학문을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해 그 결과 사상성이 결여됐다. 한편 청대 고중학 발달은 그 방법론에서 객관성과 실증성에서 여러 경학 외에도 다른 학문 분야에 영향을 주면서 새로운 학문이 개척됐고, 여러 학파의 독창성을 촉발시켰다. 그래서 이제 고중을 하는 과정에서 뭐 지리학도 하고 그 당시 의문학도 보고 문자학도 금속학도 보고, 그래서 다양한 학문이 파생됐어요. 왜냐하면 그 글자를 검증해야 돼요. 검증하면 주변 학문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디오 시부터 외적 비판을 해야 되잖아.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지리학, 그다음에 의무학, 그다음에 문자, 금속학, 목록학, 천문학 이런 것들 다방면에 거쳐서 학문을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고중학의 영향에 의한 것이다. 대표적인 게 이제 문자학이나 뭐 금속학 이런 것들이 발전되면서 어느 정도 예전에 그 해서체 이전에 그 글들 있죠. 그 뭐냐 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이걸 바탕으로 해갖고 나중에 각골 문자도 해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각골 문자가 해석될 수 있었던 것은 예전부터 이제 금나라 예전에 그 청해 고중학 때부터 이미 금속학이나 문자 같은 게 발달해서 이걸 이제 바탕으로 해갖고 뭐냐면 각골문을 해석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중사학의 발전 이렇게 있는데, 요건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요거는요. 예.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인증문을 불러드리는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 인증문 77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문 77번이에요. 자,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